강변 모텔의 화려한 방에서 이현우와 정서아는 서로의 고독과 필요를 교환하는 단 하나의 짧은 영화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감독으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서아에게 완벽한 하룻밤의 도피를 연출했고, 서아는 그에게 꺼져가던 창작열을 다시 붙여주는 유일한 관객이자 구원자였죠.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현우는 서아를 와락 끌어안으며 무의식적으로 단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여보, 그것은 빚과 실패,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뜨겁고 위험한 거짓말이었어요. 서아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지만 기쁨 대신 슬픔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들의 짧은 환상은 그렇게 절정에 달했지만 밤이 새도록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창밖으로 첫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방 안의 마법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침에는 강렬한 조명이 꺼진 무대를 냉정하게 비추었고, 현우는 다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실패한 감독으로 돌아왔죠. 서아는 이미 완벽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아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서아, 친구의 엄마이자 재력가였어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를 집어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연출은 성공했어요. 저는 원하는 것을 얻었죠. 이건 당신이 제게 준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현우는 그 두꺼운 봉투의 무게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수중에 남은 10,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구원이 눈앞에 있었죠. 서아는 단호한 눈빛으로 현우를 응시하며 마지막 대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요. 이 돈은 당신의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독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빛과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카메라를 돌리세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현우의 귀에 차가운 현실의 단절처럼 울렸습니다. 현우는 홀로 남겨진 침대 위에서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하룻밤의 완벽한 환상. 현우가 치른 대가는 돈이 아닌 도피의 구실마저 사라진 채 다시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잔인한 고독이었어요. 현우는 서울역 차가운 대합실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11월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그의 낡은 코트는 수천만 원짜리 사채 이자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빚과 실패, 현우의 인생은 그 두 단어로 처참하게 요약되었어요. 현우는 한때 잘 나가는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담았었죠. 하지만 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담고 싶었죠. 3년 전 현우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까지. 그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 장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현우의 꿈, 현우의 정수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영화는 참패했고 평단은 현우의 이상을 외면했어요. 관객은 단 한 명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함께 꿈을 꾸자고 했던 동료는 현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막대한 빚더미 아래에서 완전히 부서졌죠. 빚쟁이들은 매일 현우를 쫓아왔습니다. 창작의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극심한 번아웃과 도망치고 싶은 충동만 남았어요. 현우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채자였을 뿐이에요. 오늘 밤 동창회는 그런 현우에게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패배자가 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너 아직도 PD 놀이하냐? 언제쯤 정신 차릴 거니? 성공한 친구들의 비싼 술잔과
현우의 소주 한 잔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현우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깊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연봉을 자랑했고 새로 산 외제차 이야기를 했죠. 현우는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유령 같았습니다. 결국 현우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9시 50분 KTX. 그것만이 현우를 이 끔찍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데려다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현우는 미친 듯이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죠. KTX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내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떠 있었어요. 금일 막차 운행 종료. 아니, 그럴 리가요. 11시까지는 열차가 있었잖아요. 현우는 매표구 유리창에 거의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매표구 안의 나이든 역무원은 평생 웃어본 적 없을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동절기 단축 운행입니다. 막차는 이미 9시 반에 끊겼어요. 현우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향은 현우가 패배를 인정하고 숨어들 유일한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로 가는 문마저 닫힌 겁니다. 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극도의 좌절감 대신 이상한 허탈감이 현우의 몸을 감쌌죠. 그래, 이제 뭘 더 해야 하지?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기묘한 해방감이었어요. 현우는 술값을 내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얇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이 돈으로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KTX역 차가운 기둥에 힘없이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현우, 너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재능, 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것만이 현우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죠. 현우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당장의 생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야. 현우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어요. 차가운 기둥에 기대어 자신을 끝장내려던 참이었죠. 고개를 들자 눈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역 대합실의 혼란 속에서 정서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친구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세련되고 우아했죠. 짙은 와인색 명품 코트에 몸이 감싸여 있었고 긴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서아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구나. 하지만 현우의 PD 눈은 그 완벽함 뒤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눈빛은 초조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톤이 높고 격앙되어 있었죠. 현우에게 다가오면서도 서아는 불안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현우, 너 맞지? 어쩐 일이야? 막차 놓친 거니? 서아가 황급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다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서아가 핸드백 안을 뒤적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여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급하게 구겨 넣은 듯한 메모지 한 장만 보였죠. 서아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가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전화 너머의 격앙된 남성 목소리가 현우에게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서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몸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빚, 실패, 번아웃. 그 모든 현실의 족쇄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다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돌아갔어요. 눈앞에 대상 인터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냉철하게 핵심 정보를 뽑아내던 그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현우는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떨리는 손을 잡아 이어폰을 빼앗듯 끊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통화가 아니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요구하던 감독의 목소리였죠. 서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3초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지갑과 여권을 어디서 꺼내셨나요? 제가 시뮬레이션 할게요. 서아의 동요하던 눈빛이 현우의 그 깊은 눈빛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역 들어오기 직전에 카페 테이블 위에서 잠시 가방 정리하다가요.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가 KTX역에 도착하기 직전 잠시 앉았던 카페 테이블 구석의 가방 정리 동작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시뮬레이션했어요. 지친 표정, 코트의 움직임, 가방을 여는 습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능력이 섬광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왼쪽, 2번 게이트 옆 카페 테이블 구석이요. 가방을 잠시 올려뒀다가 잊으셨을 거예요. 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예측은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서아의 지갑과 여권이 정말 테이블 구석, 커피 자국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지갑을 집어들었지만 안도감으로 울음을 터뜨리기는커녕 현우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강렬한 매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이현우 맞죠? 명연희 친구. 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건 당신에게 너무 시시한 일이겠네요. 서아는 현우의 낡은 코트와 지친 눈빛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실패한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방전되었지만 찰나를 꿰뚫는 불꽃을 가진 천재를 보았습니다. 서아가 현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그 눈빛, 그걸 잃지 마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당신의 그 3초 시뮬레이션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서아는 현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깊은 고독을 담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요. 그냥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도망칠 수 있는 근사한 방이 필요해요.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10,000원짜리 찜질방 대신 저와 동행해 주시겠어요? 현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어요. 빚, 실패, 번아웃. 그 모든 현실의 족쇄가 서아의 이 제안 한마디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아에게서 동정이 아닌 자신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현실 대신 현우는 이 위험하고 매혹적인 새로운 도피의 무대를 선택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아는 현우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KTX 막차를 놓친 것이 사실은 인생의 새로운 첫 차를 탄 것이었음을 예감했습니다. 현우는 서아의 손에 이끌려 KTX역을 나섰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졌고 서울의 밤은 현우의 낡은 코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서아의 따뜻한 팔짱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해줬습니다. 마치 현실이라는 지옥에서 잠시 대피하는 통로 같았죠. 그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아는 먼저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했어요. 저기, 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운 여관으로 가주세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배려해주나 싶었죠. 하지만 서아는 이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놀이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기사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아가 현우의 팔을 살짝 조이며 말했습니다. 한잠을 자도 제대로 근사한 곳에서 자야죠. 강변 쪽으로 해서 제일 시설 좋은 곳으로 가주세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현우와 서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기사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현우의 낡은 코트와 서아의 화려한 코트를 비교했어요. 그리고는 콧방귀를 뀌었죠. 에이그, 손님. 이 심야에 택시 잡아놓고 너무 가까운 데 가시는 거 아닙니까? 몇 푼 더 받으려고 이런 곳에 데려왔나 하는 생각은 마십시오. 기사가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부하가 치밀었어요.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간파당한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서아가 기사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손님이 가자면 가야죠.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손님들 사정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시겠죠? 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한 재력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현우는 서아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피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택시는 강변도로를 달렸고 곧 한강 모텔이라는 간판이 빛나는 높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현우의 예상대로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서아가 현우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현우는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아줌마가 체크인할게요. 서아는 현우에게 금전적인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혼자 프론트로 향했어요. 현우는 서아의 배려를 알았습니다. 동시에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는 자신이 얼마나 구차한지도 뼈저리게 느꼈죠. 현우는 이 순간 서아의 무대 위에 초대받은 불청객 같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현우가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도심의 불빛은 강물 위에서 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근사하네요. 현우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영화의 가장 완벽한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서아가 가온 두 벌을 들고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잠깐 묵을 거니까 그냥 한 방 쓰는 게 낫겠지? 괜찮죠? 현우는 10,000원 한 장으로 구차하게 버티려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전혀 괜찮습니다. 서아가 가볍게 웃으며 가운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 먼저 좀 씻을게. 오늘 친구 아들 결혼식 갔다가 땀 좀 흘렸더니 피곤하네. 현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고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현우의 눈은 마치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는 다큐멘터리 카메라처럼 방 안의 모든 것을 스캔했어요. 현우는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문 밖 강변에는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 움직임은 마치 현우의 멈춰버린 현실과 대비되는 멈추지 않는 세상의 흐름 같았습니다. 현우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서아는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을까? 그때 욕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현우야. 네. 당신처럼 찰나를 꿰뚫어보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지금 이 시간에 고향으로 도망치려 했나요? 서아의 질문은 현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우가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실패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겨냥하는 질문이었어요. 현우는 창밖의 야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서아는 이미 현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도망치려 했냐고요? 현우는 서아의 질문에 얼어붙은 듯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질문에 담긴 실패의 무게가 현우의 목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서아는 여전히 욕실 안에 있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새어나왔고 현우는 그 희미한 온기 속에서 자신의 차가운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인터뷰이처럼 말이죠. 저는 실패했어요. 처참하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창문의 습기를 닦아냈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영화를 만들었죠. 진짜 현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었고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영화는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비평가들은 저를 비웃었고 관객들은 외면했죠. 3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그 작품이 세상에 던져진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비참한 자기 비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빚만 남았어요. 수천만 원의 빚이죠. 매일 매순간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에요. 그저 빚을 갚아야 하는 실패한 사기꾼이죠. 그래서 도망치려 했어요. 고향에 가면 최소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숨막히는 현실이라도 잠시 잊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현우는 고백을 끝냈지만 욕실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불안해졌어요. 서아는 나를 비웃고 있겠지? 역시 도망치는 나약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현우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아는 흰색의 깨끗한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고 현우는 10년 전 친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아름답지만 슬픔을 간직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어요. 현우야, 제가 한때 당신의 친구 엄마였다는 사실이 당신의 고백을 더 쉽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었나요? 서아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아는 저를 실패한 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KTX역에서는 제 재능을 봐줬잖아요. 저는 그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진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었죠. 그 3초 시뮬레이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현우야, 천재는 쉽게 죽지 않아요. 다만 잠시 방전될 뿐이죠. 서아는 창밖의 야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좌절이 당신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아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 역시 현우만큼이나 차가운 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현우야,
저는 오늘 당신처럼 도망치려다 실패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에서요. 그게 무엇인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제 지갑을 찾아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도피를 도와줄 수 있겠다. 서한은 조용히 침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감독이고 저는 지금 가장 완벽한 도피처를 찾고 싶은 배우예요. 우리가 오늘 밤 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은 서로의 현실을 잊게 해주는 짧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현우는 서아의 제안에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피를 예술로 승화시키자는 제안이었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알겠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잠시 멈춰섰던 감독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서아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장면을 연출해 드릴게요. 현우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가운을 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서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마워요. 현우, 저를 잠시 정서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현우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실패한 감독의 절망이나 재력가의 고독이 아니었죠. 이제 이곳은 단 한편의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현우는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빛을 계산하고 서아의 표정을 읽고 침묵의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서아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고독, 피로,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네, 감독님. 서아가 처음으로 현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현우는 서아에게서 순수한 인정과 구원을 갈망했고, 서아는 현우에게서 삶의 생생한 열기와 도피의 완벽한 환상을 원했습니다. 현우는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아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록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현우의 손에는 벅찬 위안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현우의 입에서 불쑥 단 하나의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여보. 그것은 현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쌓아 올린 좌절과 고독,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폭발적인 안도감이 빚어낸 궁극의 거짓된 친밀감이었죠.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10년의 세월과 친구 엄마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죠. 현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녀가 잠시 정서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밤의 연극을 가장 극적으로 완성하는 대사였어요.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현실이기도 했죠. 그들의 짧은 영화는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서아에게 가장 뜨겁고 완벽한 도피처를 제공했고, 서아는 현우에게 꺼져가던 재능의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는 데가 없는 위로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첫 새벽의 빛이 찾아오자 방 안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에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냉정하게 비추었죠. 서아의 눈가의 잔주름,
현우의 초췌한 얼굴,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빛 독촉장의 그림자까지도요. 현우는 서아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현우는 깨어진 환상 속에서 다시금 고독한 실패자로 돌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어요. 그녀는 이미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다시 입은 서아는 다시 접근할 수 없는 재력가의 모습이었죠. 서아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흰 봉투를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당신이 어젯밤 제게 준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현우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든 지폐의 두께는 현우의 눈을 의심하게 했어요. 10,000원만 남았던 그의 수중을 생각하면 이것은 구원과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영화는 실패했지만 당신의 연출은 성공했어요. 저는 당신에게서 가장 완벽한 하루치 도피를 얻었죠. 하지만